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안전운임제와 특별 연장 근로제 등 미처리 일몰 법안들이 새해부터 효력을 잃게 돼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새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시도라며 발끈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잠시 뒤에 정치권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뉴스나이트 12월 30일 금요일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직후 위험을 알려 피해를 줄이는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이 처음 시작된 폐기물 운반용 집게차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방음터널 55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공사는 전면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곳은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서울과 경기, 강원,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 개의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제보가 쇄도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년 특사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 근로제 등 미처리 일몰 법안들이 새해부터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여야는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해부터 전기요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하고 내년 2분기 이후에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나 기업 필수 업무를 제외한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중국 내 단기 비자 발급은 한 달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사망자 5명과 부상자 40여 명에 달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어떻게 순식간에 터널 안 전체로 번져나갔을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3차로에 세워둔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미 터널 안은 트럭에서 내뿜는 연기로 자욱합니다. 운전석은 마치 용광로처럼 불길이 집어삼켰습니다. 뜨거워.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부기왕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50분쯤. 터널을 달리던 5톤짜리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불이 터널 안 방음벽으로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인 오후 2시 11분. 소방당국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자 10분 뒤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때 현장은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불덩이를 피해야 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불꽃이 튀어서 이쪽 주변으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만약에 바람이 이쪽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 그러면 거의 대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방당국이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 20여 분. 이후 남긴 상흔은 처참했습니다.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0여 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다쳤습니다. 전체 터널 830m 가운데 70%가 타버렸고 다급히 대피하며 몸만 빠져나간 차량 40여 대는 새까맣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트럭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차량 조수석 아래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차를 3차로에 댄 뒤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설명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전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때 위험을 알려 차량의 터널 진입을 막는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관계기관의 합동감식이 진행됐는데 집게차 조수석 하단부에서 불이 시작돼 방음벽으로 옮겨 붙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진압이 한창이던 때 YTN 카메라에 찍힌 터널 진입 차단 시설. 원래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터널에 들어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띄워서 차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건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차단 시설 전기 공급이 터널 화재 탓에 끊기면서 먹통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터널에 진입한 차들은 바람을 타고 덮쳐오는 불길을 그대로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또 터널 안에서 차량이 줄줄이 멈춰서고 엉키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운영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차단기 혹시 내려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처참한 현장에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은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차 조수석 쪽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게차랑 인접한 방음벽에 옮겨 붙은 불길이 바람을 타고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를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다만 불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며 국과수 정밀 감정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량 결함이나 운전자 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추가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은 없다면서도 제2경인고속도로 사고 구간의 차량 통행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번 화재처럼 천장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터널 안에 연기가 가득 차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량으로 이동해 신속히 빠져나가고 그것도 어렵다면 차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사고 피해가 유독 컸던 이유는 터널의 갇힌 구조 때문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터널의 플라스틱 자재는 불덩어리로 바뀌어 뚝뚝 떨어졌고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터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빠른 대피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터널에 연기가 가득 차면 시야가 차단돼 탈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차량 이동이 낫습니다. 이때 창문을 모두 닫고 불의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앞뒤로 꽉 막혀 있을 경우 차량이 오히려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을 버리고 터널 밖으로 신속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시동은 꺼야 하고 자동차 키는 반드시 차량 안에 둬야 합니다. 빠져나갈 때는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합니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우면 벽 쪽으로부터 벽을 짚으며 이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 밖으로 나와서 가장자리로 간 다음에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단거리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방 등을 머리 위로 올려 떨어지는 잔해로부터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의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공사는 전면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곳은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 소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참사가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방음터널 55곳을 전수조사하고 화재에 취약한 공사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는 방음터널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은 전면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내화성 도료나 방화보드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터널 상부가 열리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 대피와 구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크릴 소재 방음터널 화재는 앞서 2020년과 21년에도 있었지만
새벽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방음판이 가연성 재질이면 화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2016년부터 전문 연구기관에서 아크릴 소재를 배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비용 등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태만으로 기준이 미비했던 것을 이번에 철저히 기준을 마련하고 이 부분들이 전국의 화재 위험 시설들에 적용되도록. 원 장관은 문제 해결이 미뤄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전과 관련한 계획을 앞당겨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군 당국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우주 안보 경제 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비행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행 시험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추진 시험에 처음 성공한 지난 3월 30일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시험 발사 성공은 과거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해 5월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해온 결과입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됩니다. 네, 서울과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전국 각지 밤하늘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되면서 시민 제보 수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우리 군의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으로 확인이 됐지만 사전 예고가 없었던 탓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미 해가 져 깜깜한 밤하늘로 번쩍이는 비행체가 치솟아 오릅니다. 비행체가 지나간 자리엔 무지갯빛 긴 섬광이 꼬리처럼 이어집니다. 이 같은 광경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남 등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목격됐습니다. 저녁 6시 10분 무렵부터 20분 동안 시청자들이 YTN에 보내온 사진과 영상만 1000건이 넘습니다. 비행체 섬광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놀란 마음을 전하는 제보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비행체가 처음 포착된 때로부터 30여 분 뒤 국방부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는 동안 시민들은 그저 영문을 모른 채 하늘만 바라보며 답답해할 뿐이었습니다. 90대에 가는 분도 같이 운동을 가는데 이상하게 저런 건 물체를 본 적이 없다고 놀랐죠. 이게 뭐가 저런 물체가 올라가는 것도 소리도 없어요. 전혀 소리도 없고. 혹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건 아닐지,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닐지 걱정도 컸습니다. 처음에 북한 그건 줄 알고 처음에는 혹시나 해서 놀랐어요. 근데 정찰기를 보냈었잖아요, 북한에서.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북한에서 또 뭘 보낸 건지, 여기가 용산 이태원이어가지고 혹시나 뭐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그 정도의 발사체면은 북한에서도 이게 보일 텐데 이거를 뭐 미사일 공격으로 오해하고 갑자기 저희 쪽으로 공격을 하면은 어쩌려고 이렇게 미리 사전 고지도 없이 갑자기. 또 사실과 다른 성급한 안내로 오히려 혼란을 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가 수도권 일대를 휘저은 뒤 새 때나 풍선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소동도 반복된 터라 시민들은 이번에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오늘 저녁 6시 10분경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돼 많은 분들이 YTN으로 제보를 주셨습니다. 국방부는 오후 6시 45분경에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은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도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기자분들이 영상을 여러 장 보내서 그래서 봤습니다. 네. 네, 직접 보셨나요? 직접 보진 못했고요. 네,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다면 지금 국방부에서 밝힌 바로는 시험 비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사실은 우주 발사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우리가
민수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평화적 용도로 쓰니까 이게 사실 비밀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 북한의 경우는 혹시 그 이제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 발사체를 빙자해서 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군사용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사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발사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는 그냥 평화적 용도로 이제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만 특히 고체 추진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뭐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려를 표명하긴 하지만 뭐 큰 그런 보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국방부에서 보통 이런 시험 비행을 할 때는 보통 예고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이번에 이게 뭐 사실 우주 발사체는 아니고요. 원래 고체 추진제 우주 발사체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4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시험하는 거는 뭐 4단을 1단, 2단, 3단, 그다음에 맨 위에 상단이라는 걸 놓는데 네.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뭐 1단하고 뭐 위에 뭐 예를 들어서 상단을 바로 얹은다든가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단이든 2단이든 고체 로켓 모터를 시험하고 또는 그리고 단분리를 시험하고 또 상단을 얹어서 상단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위성을 몰고 자기 궤도에 넣는 그런 역할을 해주길랑요. 그러니까 그런 상단에 자세 제어도 하고 뭐 이런 시험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주 발사체는 아니고요. 예. 우주 발사체 개발을 위한 어떤 뭐 북한이 흔히 얘기하는 중요한 시험들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제보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네. 보시면 무지갯빛 어떤 섬광들이 보이거든요. 특별한 네. 이런 빛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저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의구심이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왜냐하면 제가 뭐 우주 발사체를 뭐 수십 년 동안 봐왔지만 특히 이제 고체 로켓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이제 보통 그 우주 발사체 같으면 네. 그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배기가스가 하얀색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고체 예. 추진제는 알루미늄 파우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혼합물로 연소가 잘 되도록 이 알루미늄 파우더가 연소를 하게 되면 흰색이걸랑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흰색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왜 이제 초기에 올랐을 때 비행운이 남잖아요. 보면은 밑에 비행운 남는 게 붉으스름합니다. 그리고 예. 그 이후부터는 또 하얗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고체 추진제가 맞나? 왜냐면 그런 붉은색은 안 나오걸랑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은 만일에 이제 대기 중에 뭐 어떤 산란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지상에서 보기에는 뭐 붉은색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하여튼 의구심은 갑니다. 예, 네. 보통의 연기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의문은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국방부에서 왜 하필 예고도 없이 오늘 연말 저녁에 이런 실험을 했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난 3월에도 시험을 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에는 아마 1단이 좀 큰 로켓 모터가 필요한데 네. 1단은 아직 뭐 완전히 개발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2단 로켓 모터와 이제 그 위에 상단 시뮬레이터 모사기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달아가지고 아마 분리를 하고 뭐 제어를 하고 이렇게 시험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리고서 이번에도 이제 아마 특히나 뭐 최근에 그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또 뭐 이번 주에는 또 무인기를 또 정찰한다고 들여보내가지고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뭐 우리도 의도적으로 올해 가기 전에 우리도 이런 정찰 위성을 위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다. 뭐 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비행한 발사체는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 발사체였습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교수님?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액체 연료는 보통 이제 액체로 된 산화제와 연료가 있어서 그걸 이제 연소실에 동시에 이제 주입을 시키면 두 개가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연소가 돼서 이제
굉장히 큰 추력이 폭발력이 나오는 거고요. 고체 추진제는 뭐 성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화제와 연료를 원래 이제 겔이나 액체 상태에서 고화를 시켜가지고 고체 덩어리를 만들어요. 네. 이제 성냥 덩어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점화기, 이그나이터라고 점화기를 붙여서 점화기를 점화하면은 얘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연소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조상으로 보면은 고체 로켓은 그냥 통 안에 동체 안에 그냥 고체 추진제가 연료 산화제 복합된 고체 추진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아주 간단하죠, 구조가. 그래서 보통 고체 로켓은 모터라 그러고 액체 로켓은 이제 이렇게 뭐 액체 산화제하고 액체 연료를 따로 공급해 주니까 퍼버 펌프도 필요하고 연소수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액체 로켓은 보통 엔진이라고 그럽니다. 네. 두 개가 메커니즘이 상당히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고체 연료가 액체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조도 간단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보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고체 로켓 모터를 개발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지침이 완전 폐기되기 전까지는 보통 현무 1, 현무 2, AP 이렇게 개발했을 때는 얘가 굉장히 로켓 모터가 작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됐고 탄두 무게를 제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해제를 하니까 큰 로켓 모터를 이제 만드는 게 가능해졌고요. 네. 대신 이제 큰 고체 로켓 모터를 만드는 건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작 기술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직 국내에서 그 1단 로켓 모터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고체 로켓이 4단으로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한 500km 이상, 1000km 이렇게 올린다면은 얘가 이제 바로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ICBM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 모터가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목표나 목적이나 임무나 이런 건 다 다르기 때문에 2단, 3단은 조금씩 더 변경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북한 발사체 기술 수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난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액체입니다. 액체로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75톤 엔진을 4기를 묶어서 300톤 추력을 1단이 생성을 하고 2단은 75톤 엔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700km의 이제 고도에 쉽게 말씀드리면 약 한 1.5톤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네. 지금 고체 로켓 모터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개발 중이다. 그래서 아직도 1단을 좀 제법 커야 됩니다. 고체 로켓 모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아마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 원래 목표는 아마 한 2025년까지는 이제 이 고체 추진제를 기반으로 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다 하는 게 현재 목표고요. 북한은 지금 뭐냐면은 액체로는 지금 백두산 엔진을 개발을 해서 지난번에 화성 17형이라고 이제 굉장히 큰 괴물 ICBM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발사를 했죠. 네. 그럼 이 정도면은 아마도 이제 상당히 큰 용량의 저궤도의 그 우주 발사체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지난 18일인가요? 15일이군요. 140톤짜리 고체 로켓 모터를 개발했다. 예, 그래서 이제 발표했었죠. 그걸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ICBM에도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발사체에도 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험 비행은 이제 전반적인 우주 발사체의 개발 과정 중의 일부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를 드릴 텐데요.
오늘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전국 각지에서 목격담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이 정도로 전국에서 목격이 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어느 높이까지 상승을 한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보통 비행기가 뜨더라도 전국에서 이렇게 목격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하여튼 한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야밤에 썼는데 쏴가지고 이제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이제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이제 보통 로켓 발사하는 거를 여러 번 봤는데 네. 오늘처럼 이렇게 보면은 꼭지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콘처럼 이렇게 콘 형태의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주위로 생겼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걸랑요. 그래서 아마 어떤 공기의 산란 현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또 이렇게 우리가 발사체를 하게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보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로켓이라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네.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가고요. 보통은 우리가 뭐 고도 한 2km 이렇게 정도, 3km, 맥시멈 해봐야 뭐 한 2km 정도를 육안으로 보는 게 다예요. 그렇죠. 이후로 올라가면 모르는 거죠. 네. 다만 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거를 할 때 뭐 실제로 인공위성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마 이제 탄도계적으로 탄도미사일처럼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정점 고도를 한 450km 목표로 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서해안 쪽에서 쏴가지고 서해안 남쪽으로 쏴가지고 고도 한 450km 올려가지고 아마 사거리는 뭐 한 300~400km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시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전에 무주발사체로서 흔히 보여주는 비행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다른 무기 체계를 시험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야밤에서 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기 산란 이런 것 때문에 비행운에 또는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중에 남을 때 이렇게 색깔도 변하게 빛나가지고 이렇게 빛이 산란되면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6시 10분이면은 또 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몰 타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위하고 아래가 이제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게 되길랑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기존에 우리가 보통 로켓 발사할 때의 그런 형상들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장시간 빛을 발해가지고 섬광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대낮같이 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평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일반 발사체 또는 발사체용 로켓으로 쏜 궤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하여튼 의구심이 갑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정부에서 뭐 발표한 거니까 저희가 믿고 생각하면은 뭐 어쨌든 뭐 그냥 발사체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고체 순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뭐 이런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통의 발사 모습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증은 남긴 합니다만 국방부에 의하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은 이렇고요. 또 후에 저희가 또 취재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는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엔 답이 없었습니다. 사과하신 적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발음한다고 보면 될까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지난 28일 0시부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 번영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은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가득 메웠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등 옛 친이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친이계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지만 실제 위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습니다. 여야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부숴버린 민주주의의 토대를 화해와 포용을 바탕으로 바로 세울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온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미납된 벌금 82억 원부터 납부하십시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병원 퇴원 뒤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먼저 찾았고 자택 복귀 과정에서 사면 복권 반대 시위나 지지자들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회는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연말을 맞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에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언제 임시국회를 소집할지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말이면 일몰을 맞는 법률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기업 특별 연장 근로를,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게 시급하다고 각각 다투면서 틈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노동시장 대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수습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연장 근로제에 관해서는 실태를 좀 알아보고 적극 협조했으면. 정부 여당의 목리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일몰 법안 처리는 물론 북한의 최근 무인기 도발 등 안보 현안의 국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선 다음 달 곧장 임시국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제안에 성남 FC 의혹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 반발하면서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으로 제안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고 선언한 사람이 면책 특권과 방탄 벼슬로 보호받으려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2차례 청문회를 마치면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 생각이 다릅니다. 야권에선 유족들 얘기를 듣는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국민이 납득해야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과 약속을 어긴 채 일몰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민생 현장도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당장 논의를 언제 어떻게 이어갈지 새해에도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저녁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이태원 상인 또 시민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실규명과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당리당략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가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누구를 위한 충성 맹세의 장입니까? 진실은 뒤로 한 채 국민의힘 일부 국조특위위원들은 당리당략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 보고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진실 규명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고통과 슬픔을 나누며 한 곳을 향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말연시 인파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내일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보신각 일대를 방문해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연말연시에 각종 행사 등으로 지역 명소와 도심지를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인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들에게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요원 대처와 사고 예방 홍보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2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환자는 300명에 달하며 지난달보다 14배 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다음 달 해외여행 규제를 대거 풀기로 하면서 6허의 귀환이 예상된 상황. 정부가 국경문을 닫아거는 강력한 카드를 내놨습니다. 우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한 달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2번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탑승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또 받게 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검사받고 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확진될 경우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되고 검사와 격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항구에서도 하선자 모두에게 PCR 검사가 이뤄집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음성 확인서나 입국 후 검사 가운데 한 가지를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강도 높은 방역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이제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이고요. 특히 이제 입국 후 PCR 검사는 저희가 이제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장 유전체 분석까지 하는. 정부는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추가 증편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으로 예상됐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가 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승률 2.5%와 비교해 2배 넘게 뛴 것으로 IMF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 가스, 수도가 전년 대비 12.6% 올랐고 공업제품 6.9%, 농축수산물은 3.8%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내년에도 전기요금은 더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 4,000원 정도 더 오르는데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대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kW당 13.1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46,000원이던 전기요금이 내년부터는 5만 원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발전기금 등을 합하면 실제 내는 돈은 현재 5만 2천 원에서 5만 7천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나 이 비용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에 적자가 쌓이고 경제에 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전기요금은 9.5%가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고 한전은 7조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해 적자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도 한전과 산업부가 계산한 적정 인상액
51.6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분기 이후에도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 4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고 2분기 이후에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비교적 안정됐다는 점과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도 내년에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5%대 고물가 속에 가계와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었지만 오히려 내린 품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할당 관세, 즉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거나 면제한 품목들이었는데 정부가 새해에는 이런 품목들을 더 늘릴 거라고 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고기값을 비롯해 장바구니 물가는 거의 안 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5만 원으로 내 가족이 삼겹살로 저녁을 먹는데 약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수입 생필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 감시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고 소비자들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당 관세까지 적용하면서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하는 절차, 과정에서 이게 지연되는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점검을 했고요.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11.4%의 관세가 면제된 냉장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캐나다산의 경우 6월에 100g당 1,946원이었던 것이 10월엔 1,792원으로 7.9% 하락했습니다. 브라질산은 1.5% 하락에 그쳤지만 FTA 발효로 관세 없이 수입 중인 미국산과 EU산은 각각 0.3%, 0.4% 오른 것에 비하면 물가 안정에 기여한 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0.7%의 관세가 면제된 미국산 쇠고기 갈비살 100g의 소비자 가격도 6월엔 4,435원이던 것이 최근엔 4,216원으로 4.9%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엔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까지 11년 만에 면제했더니 5kg당 6만 원대였던 망고는 4만 원대로 각각 13kg, 12kg당 3만 원대였던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2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0% 관세를 적용했던 83개 품목에서 물가 안정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새해에는 품목을 101개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용 LPG, LNG 관세율도 새해 3월 말까지 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KF-16 전투기 추락 사고는 기체 결함이 아니라 정비 불량으로 드러났습니다. 12년 전 5cm짜리 너트 1개를 끼워 넣지 않아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공군의 조사 결과입니다. 당시 작업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커다란 나무에 낙하산과 조종사가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밤 8시쯤 공군 19 전투비행단 소속 KF-16C 전투기 한 대가 야간 전투 초계 임무 도중 경기도 양평군 상공에서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조종사 1명은 무사히 비상탈출에 성공했고 전투기도 민가가 없는 야산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 달에 걸친 조사 결과 이번 추락 사고는 너트 1개를 끼워 넣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추락 기체 잔해를 수거해 정밀 분석했는데 엔진 기어박스 내부의 연료 펌프 구동축 톱니바퀴가 비정상적으로 마모돼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엔진이 멈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 창정비 과정에서 구동축을 고정하는 지름 5.5cm, 두께 1cm 너트 1개를 빼먹은 탓이었습니다. 공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창정비 작업자 2명과 공장장 1명에 대해 문책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올 한 해 공군 항공기 사고는 모두 5건입니다.
지난 1월 F-5E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신모 대위가 순직했고 4월엔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하면서 학생과 조종사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8월엔 F-4E 전투기가 해상으로 추락했고 지난달 KF-16C 추락에 이어 지난 26일엔 북한 무인기 대응 차원에서 출격한 KA-1 경공격기까지 추락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올해 77살의 아웅산 수치 미얀마 고문의 형량이 33년으로 늘어 사실상 종신형을 살게 됐습니다. 미얀마 군정이 유엔 안보리의 석방 요구를 외면하고 7년형을 추가한 겁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정법원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7년형을 추가했습니다. 부패 혐의 5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이로써 77살 수치 고문의 형량은 모두 33년이 됐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군부가 여러 혐의로 기소한 수치 고문에 대한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후 수치 고문을 구금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선거 조작과 부패 등 각종 혐의를 적용해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이번 재판 전까지 26년형을 받은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지난주 처음으로 미얀마 군정의 폭력 중단과 아웅산 수치 고문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We've sent a firm message to the military that they should be in no doubt. We expect this resolution to be implemented in full.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고 대부분의 집권 기반을 장악한 미얀마 군정은 이러한 안보리 요구마저 외면했습니다. 군정은 지난해 쿠데타 이후 130명 넘는 반군부 인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의 국민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로 1989년부터 정치범으로 몰려 가택연금 상태로 약 15년을 보낸 수치 고문. 군사정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비폭력 투쟁의 상징이 됐고 1991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치 고문의 실현은 유엔 요구도 묵살한 군부 독재 탄압으로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전역을 몰아쳤던 겨울 폭풍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얼음 궁전이 공개됐습니다. 따뜻한 미국 남부에서는 한파로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유례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임수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식당 건물 외부가 온통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성탄절 겨울 폭풍 때 차가운 이리오의 물이 몰아치며 건물 외벽에 30cm가 넘는 얼음층을 만든 것입니다. 당시 버펄로시의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 이리오의 파고는 7m가 넘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And it was heartbreaking to know that the ice was covering it, and I was afraid it would be destroyed. I really was, because there's a lot of glass on the front. 성탄절 강추위로 이곳 버펄로에서만 3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됐습니다. 식당 주인은 1900년도 초에 지어진 건물이 얼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까 걱정됐지만 반대로 눈 폭풍을 막는 보호막이 됐다고 안도했습니다. Our building is just covered in ice, so ice we can deal with, loss of life you can't. So our hearts go out to them. 12월 평균 최저 기온이 섭씨 2도인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선 겨울 폭풍으로 수도관이 파열돼 예상치도 않은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 남부까지 그런 강추위가 몰아칠 줄 생각지도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e knew this was coming, but we didn't expect for it to be this bad to hit us like this, especially down here in a small town. But it did.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해안가에선 강풍으로 9m가 넘는 파도가 일면서 도심으로 해파리떼가 밀려왔고 남부 휴스턴에서는 겨울 폭풍 당시 저체온증으로 땅에 떨어진 박쥐 1,500마리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까지 그 여야의 쟁점이 되는 일몰 법안들의 효력 연장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물차 안전운임제, 또 32 미만 입장의 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제, 내일로 이제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일단 이제 예. 새해가 되어서 다시 이제 이 법안을 새로 제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모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한두 조항을 개정하면서 이제 새로 과거의 조항대로 예. 다시 이제 개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될 텐데, 물론 여야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요즘 뭐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날치기가 아주 그냥 그 상례화되어서 뭐 민주당 마음대로 또 처리를 하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여야 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 합의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현장의 혼란은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겠죠? 예. 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원칙적으로 보면요, 일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그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일몰법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예. 제도화된 법으로 해야지. 자꾸 이제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근로기준법 53조에 있는 뭐 특별 근로 시간을 52시간을 60시간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 개편을 하는 시간 동안 유예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혼란을 한다. 예. 사실은 끝난다고 보고 그것으로서 정리하면서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대체 입법을 만들어서 법안을 가져가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가 게을렀다거나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집중적인 논의가 적었다는 부분, 그것은 국회도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뭐 그것을 일몰법을 계속 연장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일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환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이제 임시국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박홍근,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합니다. 2차 업무 보고도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 대책 공청회, 결과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므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지연과 파행의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설 세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입장차가 딱 드러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몰법안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아니 이제 국회는 뭐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정도면 충분히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뭐 사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장이 충분히 협조를 할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임시국회를 열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방탄국회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뭐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일몰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김영주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영어에 말하는 선셋로를 이제 번역한 거거든요. 해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가 이제 넘어가면 하루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뭐 3년 내지 5년 시한을 두고 일단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는 이제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게 전제가 된 법인데 이제 민주당은 그냥 뭐 당연히 이 법은 또 다시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제 노동관계법을 새로 또 한번 연장을 계속 해보자 이런 조치였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 결국은 그 제도 자체를 두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저는 1월 달에 임시국회를 해서 예. 뭐 당장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이 문제를 그 논의하기 위해서 정말 국회를 연다면 네. 그럼 뭐 국회의원들이 열어야 되겠죠. 근데 예. 제가 봐서 임시국회 열어놔도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법안에 관심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탄국회에 관심이 있죠. 당장 그 이재명 대표가 1월 10일 이후에 검찰이 출석한다고 하면 그때 그 국회가 열려 있지 않으면 예. 예를 들어 곧바로 구속영장을 소환 과정에서 바로 할 수도 있는 과정이니까. 청구할 수도 예. 있고 하니까 민주당은 뭐 결사코 아마 임시국회를 소집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늘 겉다르고 속다르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내용은 다른 일을 꾸미는 그런 일을 워낙 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 예. 일도 또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각도 있고 국내에는 이제 이런 시각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열리는 것 자체도?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이제 우선은 그렇게 새로운 추가적인 임시국회를 1월 달에 무리하게 열기보다는 회기가 지금 1월 9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당이 서로 하나씩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다른 것. 네, 네. 민주당 안전운임제,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어떤 연장 근로를 2년 더 연장하고 싶은. 네, 그렇다면 서로 간에 어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그 부칙만 달면 돼요. 어찌 보면 예. 뭐 2년 더 유예한다. 그래서 밑에 막상 해보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예, 어찌 보면 어찌 사안이 뭔지 다 알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서로 하나씩 양해해서 해주면 되거든요. 예. 물론 뭐 비판을 받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조영원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설 지내하고 1월 말이라도 새로운 임시회를 열어서 추가적으로 뭐 요 부분이 한계가 있거나 이미 민생 법안 중에서 아직까지 하지 못한 부분들은 열심으로 그렇게 추가해서 임시회 여는 게 사실은 새로운 요즘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예. 연중 국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연중 국회다. 예, 상임위도 그렇고 뭐 계속 하고 있는 게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런 정도 스탠스를 해서 예. 1월 말까지 1월 9일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통큰 합의를 보는 게 저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월에 임시국회 그리고 1월에 좀 의미가 있는 의미는 중요한 부분은 국조특위 때문입니다. 이제 청문회가 2번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청문회가 과연 3번째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국조특위 회의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도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행됐습니다. 당시 현장 발언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우시라고요. 그렇잖아도 SNS에 띄운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우라고 지우세요. 아니 자기 의원을 찍어야지 왜 남의 의원을 아니 찍어? 지우시라고요. 아니 방금 전에 이거 잠깐. 말씀하시는 거 찍었다고. 그걸 왜 찍어요 그거를? 회의에 대한 것도 아니고 아니 용해 의원이 뭐라고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는 걸 찍으니까 하는 얘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국조특위가 파행이 일어난 거죠. 이 과정을 좀 여쭈고 싶은데 상임위 과정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그러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인가요? 이게? 그런데 이제 네. 언론인들이야 예.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하거나 또는 그냥 경청하는 태도 이런 네. 것도 이제 취재 차원에서 전부 다 녹화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예.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들어와서 자기 의원이 아니고 다른 네. 의원들끼리 사담하는 것을 촬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저는 들어보지 못한 거죠. 이례적이다. 예. 그것은 아마 뭔가 약점을 잡기 위해서 사담을 할 때 좀 귓속말로 하다가 보면 좀 이제 밖으로 드러나면 굉장히 좀 공격받을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보면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촬영해가지고 네네. 폭로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언론인이라면 공개된 공적인 인물이니까 공적인 인물 사적인 대화도 예. 취재의 대상이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제 다른 사람끼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은 이거 지금 도찰이라고 나왔던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에요. 예. 도청행위거든요. 예.
법률에 명백하게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예. 또는 촬영하는 것 자체가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그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저것은 뭐 저 지금 용해인 의원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촬영했다고 주장하지만 네네. 정작 그 용해인 의원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네. 더군다나 다른 당 소속 의원끼리 사담하는 것을 몰래 찍었다면 예. 그것은 뭐 도찰이 아니라 도청 행위죠.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 저런 예. 행위 자체가 이제 그 만약에 뭐 그냥 정상적인 어떤 그 업무적인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사담을 하다가 뭐 조금 뭐 예. 빌미 잡힐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폭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 보좌관은 저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예. 형사처벌 대상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용해인 의원 측에서는 보좌진이 이제 항상 그 의정 활동을 찍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게 이제 특조를 거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저도 뭐 기본적으로 보좌관이 다른 국회의원을 찍는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예.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네. 자기 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 의원 발언 시간에 보좌관이 사진을 찍는 정도지. 네. 뭐 국회 자기 의원실에서 와가지고 다른 의원이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까지 그렇게 하는 적은 본 적이 없고 만약에 이게 쭉 한번 스케치를 한다 그런 정도면 그렇게 뭐 전주혜 의원이나 조수진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겠어요. 예. 그렇지 않고 자기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집중으로 한다는 느낌이나 예. 낌새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고요. 예.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법 적용 범위가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그 공간 자체가 네.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공간이고 자리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법적인 적용은 어떻게 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부적절한 부분이고 다만 예.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빨리 뭐 그런 잘못이 있으면 삭제를 하고 네. 뭐 미안하다 하고 국조를 여는 것이 예. 좋은 것인데 아마 그렇게 더 격앙된 배경은 아마 용해인 의원이 조수진 의원에 대하여 예. 그 전날 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죠. SNS 예. 글을 올려서 네. 상당히 그런 자기 논리를 뭐 유가족한테 비아냥 그린다라고 하는 그 자기 논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말하면 촬영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뭐 이것도 하나의 뭐 음모론적이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게 덧붙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기강돼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국조특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한 네. 조사 활동 아니겠습니까? 네네. 너무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지는 듯한 행동은 과하고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이걸 정리해가지고 특위를 열면 될 거 아닐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저 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그런 예. 주제죠. 그러나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뻔히 보이는 수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조수진 의원을 한번 공격하고는 혹시 또 사담에서 또 그런 이야기 나오면 그거 녹화해서 진짜 한번 크게 터뜨려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물론 사안이거든요. 추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국정감사에는 뜻이 없고 그 국정감사위원의 약점을 잡으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예. 또 당 입장에서도 보면 실제로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사퇴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만약에 의도를 했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저는 저런 분들이 이제 자꾸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대표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참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굉장히 좀 강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없으신가요? 글쎄요, 뭐 여전히 국민의힘 쪽은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여전히 혹시나 지금 현재 유가족들을 너무 지나치게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국조를 방해하고 있는 행위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내년에 청문회를 하는 과정들을 또 국민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상황들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죠. 오늘 논현동 자택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서 따로 입장이나 소감을 밝히실 게 있을까요? 지금 그것부터 할 말은 앞으로 할 기회가 있겠죠. 네,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김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예.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소회를 굉장히 압축해서 많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치 이제 본인이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부분은 이런 결코 뭐 우리가 뭐 험을 잡을 만한 것은 아니다. 이제 어쨌든 연령도 고령이시고 또 병환도 있으시니까 이제 차분히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에 뭐 뇌물죄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조용하게 자기 위치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공간에서 여전히 이제 새몰이를 하겠다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연호를 외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국민 정서하고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많이 문재인 정부 때도 사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우리가 놀랄 정도의 국민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사면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론으로 고심하면서 시기를 놓친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자숙하는 모습.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여전히 그것을 새모래 이용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나온다 그러면 별로 좋은 얘기를 못 들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시기가 딱 전당대회가 이제 정해진 시기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친이계로 분류됐었던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흔히 실세로 구분되는 많은 의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당권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이용해서 집결을 한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그 이명박 대통령 오늘 그 보셨다시피 정치적인 메시지를 일체 내지도 않고 또 뭐 기도를 하겠다 이런 신앙인의 자세로 돌아갔고 뭐 누구처럼 뭐 무슨 뭐 받기 싫은 선물을 받았다느니 뭐 나는 억울한데 지금까지 억울한 뭐 옥살이를 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겸허한 자세로 지금 임하고 계시는데 전직 대통령이 지금 뭐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사면이 되니 또 뭐 그 한번 그 가서 함께 위로도 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리 정도이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막 국민적 지지를 엄청 받아서 한번 이렇게 그 모습을 나타내거나 뭐 같이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영향력이 크다든지 하면 막상 이제 선거에 나선 사람이야 당연히 가서 뭐 한 표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또는 저 당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과거에 이른바 친이계 의원들로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뭐 이명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기용이 됐다든가 또는 당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든가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말하자면 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네네.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뭐 그런 분들은 다 교도소에 가거나 예. 뭐 하여튼 국정농단 세력으로 지목받아서 몰락하는 그런 뭐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또 활용해서 뭐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김기현 의원의 경우는 지난 성탄절 25일에 병원에서 면담한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그게 이제 오늘 단독 해가지고 이제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당신은 이제 김기현 의원에게 가야 되겠다. 어디가 그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떤 과정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용한 어떤 마케팅 혹은 이런 쪽으로는 이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수록 김기현 대표 입장에 나쁜 게 없죠.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덕담을 그냥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지역도 포항하고 울산 아닙니까?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미 다 뭐 거의 전당대회 나오기를 한 사람을 맞이하면서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참 당신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내에서 많은 여건이 모아지고 있지만 지지율이 뜨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당선된다 해도 지금도 본인도 아마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결선 투표제 누구도 만만하게 이길 수 없다. 결국 억지로라도 이기게 해줄게 이런 데 얹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나오겠다고 하는 차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 산 넘어 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권성동 대표도 여기 와서 굉장히 밀착 행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한 마케팅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좀 어려운 분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중앙지검장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도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나마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을 더 마케팅화하려고 하지 않겠나 더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봅니다. 오늘 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안부도 묻은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화하는 과정들 뭐 당연하다는 거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쨌든 수사의 주체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그림이 좀 어색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역사와 화해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면 뭐 정치적인 그냥 그 어떤 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이 정도에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뭐 수사를 주재하다시피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그 수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사면하는 것이 사면하는 것이 오히려 뭐 역사와 화해하고 또 결자 해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또 전화도 하고 뭐 고생하셨다 뭐 좀 앞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그 자연스럽고 또 그것이 이제 숙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실 이제 이 대통령으로서 좀 마음 구석진 곳을 없애는 그런 의미로서 이번 그 사면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 국민들 전체에서도 이제 남은 뭐 좀 어떤 그 숙제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좀 과제가 하나씩 전부 이제 해결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이명박 대통령이 또 언론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이번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월 1일부터 1박 2일간요 기존 경청 투어에서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하는 과정들이 있고 2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오찬 예정도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라는 과정 속에서는 행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당 대표로서 당연한 수순인 것도 같지만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어떤 메시지를 내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이 일정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개성정
정당성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원래 뿌리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초기에 정동영계의 뭐 무슨 부실장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뭐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어렵사리 뭐 박지원, 정동영 이 두 분도 복당을 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 적자 구도 속에서 거의 반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정통성을 가지면서 자기가 현재 치러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정치적 압박 자체를 민주당 전체의 말하는 민주적 저항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상치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본인의 뜻인 거고요. 그러기 위한 이제 행보라고 보는데 역으로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만큼 본인이 동요되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 스스로 본인이 아실 거예요. 아마 1월 10일, 12일 그 사이에 어차피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방탄국회를 할 수 있을지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부결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금 당에서 그게 부결된 것에 뭐 한동훈 장관 탓이라고 하는데 큰 짐이 될 겁니다. 이게. 오히려. 왜냐하면 역대로 20대, 21대 부결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결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2번 부결시켰다는 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슨 한동훈 때문에 부결된 것이 땡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 자체에서 크게 오판하고 있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정리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단일 대우 지금 민주당의 정통성을 뭐 하고 여러 이제 인사들을 뭉치고 민주당을 뭉치게 하고 법적으로도 지금 뭐 그 연수원 동기들 변호사로 지금 굉장히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검찰 수사를 준비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볼까요? 뭐 오로지 이재명 대표 마음속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검찰 수사 대비 외에는 뭐 지금 없을 것이다.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잘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범죄인지. 그래서 아마 마음속으로 물론 본인은 지금 아니 근데 다 알 거예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의율될 수 있다는 걸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죠. 사실 뭐 변호인들도 보통 이런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변호인 한 분이 잘 맡으면 충분히 그 가능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뭐 여러 명의 변호사를 그 동원하는 것 자체도 이제 미덥지가 않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류로서 지금은 이제 당 대표니까 주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그 역대 그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그 모든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보면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 영입을 하고 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방탄국회를 성공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국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국민들이 크게 비난하지 않는 가운데 이제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되는 그 생각이 지금 뭐 머릿속에 가득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이제 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이제 민주당 측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수비에 지금 집중한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본격 추진을 시사하고 있어요. 상당히 정부의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래도 뭐 민주당이 검사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검사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정향성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검사는 항상 뭐 특정 정권의 해바라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훨씬 더 꽁짝이 맞다. 그건 분명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일 수밖에 없고 그걸 대신할 수 없는 거고 민주당이 그걸 위해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도 뭐 더 뭐 말하자면 검찰을 옥죄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검수완박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은 스스로의 하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민주당 스스로가 검찰을 옥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은 어쨌든 그 검찰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기소를 목적에 놓고 모든 걸려라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주장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 같고, 그럼 또 강대강 충돌. 사실 지난해 계속 본 것은 강대강 충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보면 참 답답한 게 불과 얼마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을 그 결사옹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한 명씩 민주당 의원 잡혀간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도 언제 저 검찰에 불려갈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 생각에는 검찰 수사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 수사권이라도 뺏어놓자 뭐 그런 생각을 아마 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비상식적으로 통과를 시켰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기의 그 범죄 사실이 자꾸 지금 뭐 남욱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아예 그 핵심 측근이었던 유동규 이런 사람이 폭로를 하는 이 단계가 되니까, 물론 증언뿐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폭로는 하고 있잖아요. 폭로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폭로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같이 이해관계자 당사자끼리 동지이던 사람들이 폭로를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거 물타기라도 해야 된다 싶으니 아마 김건희 여사를 또 끌어들여서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주장한 그것을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을 또 계속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죄가 있으니까 뭐 특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자신들이 그 수사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뭐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과정에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사법부가 아니고 입법부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강한 주장을 해도 할 수 없고요. 실제로 정확하게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다음 총선에 더 압도적인 지지로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다음 총선에서 혁혁하게 현 정부에 말하자면 그 대응해서 민주당이 더 낫다라는 주장에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검찰을 응징하고 올바른 공정한 수사를 원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사건을 정말 공개적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길은 정권 다시 찾아오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아무리 특검을 아무리 해도 검사들이 끄떡합니까? 못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국회 역할 안에서, 국회 입법부 역할 안에서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 알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뉴스 포커스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오늘 저녁 전국 각지에서 목격담이 쏟아진 비행체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는 모습이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고도 450km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는 정찰 위성을 띄우는 데까지 성공하면 독자 정찰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붉은 화염을 뿜어내는 발사체가 해가 저무는 상공을 가로질러 치솟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지난 3월 30일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 개발을 규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해 5월 폐지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에 속도를 낸 결과입니다. 앞선 첫 시험 발사에선 단 분리와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시험에선 추가적인 기술 검증 조치가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우주안보 경제 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비행 시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기관은 액체 연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해 대량 생산이 쉽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액체 연료와 달리 미리 연료를 주입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형 위성을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발사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고체가 유리하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 시장에서 저궤도 소형 위성 시장에서 고체가 좀 경쟁력이 있어요. 군 당국은 오는 2025년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독자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를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갑작스런 비행체 목격으로 시민의 혼선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된 비밀 사업이라 사전에 공지하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올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이상 징후로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있었습니다. 북한은 대신 미사일과 무인기 도발을 이어갔죠. 내년에도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며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과시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해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해상으로 미사일과 포를 쏟아붓더니 공중에서는 무인기로 영공을 침범하며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는데 예상됐던 핵실험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에 시간을 두면서 정치적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전 세계를 상대로 기정사실화한다라는 것, 또 북한 내부적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군사적으로는 소형화된 핵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 또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7차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단거리와 중거리에 이어 다탄두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다종화를 위한 핵실험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을 뿐 북한은 5개년 국방계획 절차에 따라 일관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형 무기 중심의 군사 강국을 과시하기 위해 4월 중 군사정찰위성 시험과 미국의 대응을 봐가면서 정상각도의 ICBM 발사까지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고체 연료를 쓰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전 발사 징후 탐지가 제한되는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로 우리의 감시망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액체 로켓을 장착한 ICBM 같은 경우는 운용성, 생존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어디로 은밀하게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미연합자산에서 들켜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새해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고도화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의 고민도 한층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노동당 전원회의와 관련해 내일이나 모레쯤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3년간 전원회의나 당대회를 통해 대체해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를 볼 때
내일이나 모레쯤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망자 5명과 부상자 40여 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불이 시작된 트럭의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또 합동 감식 결과 불은 트럭 오른쪽 하단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재사고수사본부는 5톤 폐기물 운반용 트럭 운전자 A씨를 화재 전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늘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합동감식에서 트럭 오른쪽 하단부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방음벽에 옮겨 붙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들이 터널 입구에서 200m에서 300m 지점에서 발견됐는데 달리던 차들이 불이 빠르게 번지는 장면을 보고 멈추면서 피해가 확산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당시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음터널 화재는 불에 약한 소재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실제로 방음터널 지붕에 많이 쓰이는 재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성 실험을 해봤더니 이번 화재의 소재였던 PMMA가 열에 가장 취약했고 2차 화재 가능성도 가장 컸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소음을 줄이면서도 개방감을 살릴 수 있어 도심지 주변 고속도로에 많이 설치된 터널형 투명 방음터널. 이번에 사고가 난 방음터널은 흔히 아크릴이라 불리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PMMA는 불에 얼마나 약할까? 투명 방음판에 많이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등과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500도씨 내외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PMMA 방음판은 280도씨 정도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 6분 만에 녹아내렸습니다. 비교 대상인 폴리카보네이트는 450도씨에서 불이 붙었고 용융점이 650도씨인 유리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또 PMMA는 다른 두 소재와 달리 불에 녹아 땅에 떨어진 뒤 스스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연소돼 2차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실험 종료 후 얇은 막 형태로 흘러내린 폴리카보네이트나 접착제 부분만 녹아내린 접합 유리와 달리 PMMA는 모든 재료가 연소돼 남은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PMMA는 용융대에서 걔가 용융되어 있는 플라스틱 물질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2차적인 그 화재 확산이나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유리 소재는 불에 강하지만 유리를 붙이는 접착제가 녹아내리면서 유리가 깨지거나 통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명 방음판에 난연 기준이 없는 만큼 인화점이 400도씨 이상은 되어야 하고 녹아내린 뒤 불이 스스로 꺼지는 자소성을 가진 재료를 방음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천안 아산역과 지제역 구간 전기 공급 이상이 발생해 SRT와 KTX 열차 양방향 운행이 최대 4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SRT 관계자는 전기 단선 문제로 상행선 선로를 폐쇄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하행선으로만 양방향 열차가 오가고 있다면서 오늘 안에 복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도 SRT 운행이 늦어지면서 KTX 운행도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철 공사 현장은 다른 계절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서 난방기기를 쓰다 보면 질식 위험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정률 13%로 지하층 골조와 전기 설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영하 6도의 강추위 속에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철근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옆 타설이 완료된 곳은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하얀 천으로 촘촘히 둘러쳤습니다. 천막 안쪽에선 열풍기가 뜨거운 바람을 내뿜으며 24시간 쉼없이 돌아갑니다. 가스 누출을 잡아내는 이동식 장비가 세트로 설치돼 있어 이상이 감지되면 중앙관제실을 통해 즉시 대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산소 농도 측정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내부에 산소 농도와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기준치 이상을 초과되면 여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수신이 됩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보온기기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탄이나 갈탄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질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건설업 질식재해 사고 25건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17건이 겨울철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파주 공사 현장의 집단 질식 사고도 수탄으로 양생 작업을 하다 벌어졌습니다. 겨울철 공사 현장에선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자칫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제설제를 뿌리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극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만큼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 예방도 필수적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서 질식 사고라든가 콘크리트 붕괴 사고 그리고 화재 폭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자주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에 맞춰 올해 사망 사고 없었던 건설업체는 내년 예방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에 진입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사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조합이 갑이었다면 이제는 갑을 관계가 바뀐 셈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대에 준공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1차 입찰 때보다 공사비를 400억 원 올렸지만 거듭 유찰됐습니다. 4차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를 찾을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재건축 조합 측이나 아니면은 시공사 측에서도 이게 과연 남을 장사인지 남지 않을 장사인지 이런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아마 그렇게 입찰하기도 어렵고 입찰 단가를 구하는 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장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건적건 예외가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자금 대출 받기가 힘들어져서 사업성을 낙관하기 어려워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나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 자체가 올라갔고 그런 상황에서는 조합에서 원하는 공사비 대비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이익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공사를 이미 구한 사업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대형 건설사 두 곳은 최근 조합에 수천억 원대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물가 상승분과 금융비용 등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더 악화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더 보수적으로 사업을 선별할 거란 전망입니다.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에 대비해서 건설사들이 현금을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업성이 뛰어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분양도 증가세에 있는 만큼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역에선 시공사 구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014년 고등학생 때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겪었던 이들은 청년이 돼서 이태원 참사라는 큰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두 차례나 겪은 이 세대는 취업난과 고물가라는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견뎌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올 2022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김다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4년 봄, 또래 친구들이 탄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이른바 세월호 세대. 이젠 20대 중반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춘이라면 한 번쯤 걸어봤을 법한 이태원 골목에서 또 다른 참사를 목격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가까이 느끼냐에 따라서 와닿는 게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이제 그것도 놀러 가고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갔던 곳에서 그런 예상치도 못한 대참사가 일어나서 세월호에서 이태원 참사까지 국가와 기성세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되게 떠오르는 사건이기도 했죠. 갑자기 150여 명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막힐 때 좀 더 심각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대처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들에게 정서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버거움도 엄습해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인 취업. 유독 자신에게만 좁아 보이는 취업문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합니다. 올해로 3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3년째 준비하다 보니까 주변에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서글프더라고요. 취업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힘들고 많이 울고 이랬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취업 준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고물가는 이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저녁을 이제 또 빠르고 싸게 해결하려다 보면은 그냥 대충 1,650원짜리 우유만 먹고 해결하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을 아예 저버리진 않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 청년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좋은 학회나 저널에 논문을 내고 싶습니다. 시험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같이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얼마 전 사랑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영하의 날씨를 그대로 견뎌야 하는 취약계층 또 5교의 노동자들에겐 이번 겨울이 더 혹독합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이 이들을 직접 찾아서 온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파와 함께 몰아친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비닐하우스촌. 35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송옥진 씨에게 매년 겨울나기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뭐 추니까 이것도 깔고 저것도 깔고 뭐 문을 딱 열었더니요 이 안에가 다 얼음이야. 수도가 터져갖고 다 얼어버린 거예요 전체가. 아이고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고생했지 뭐. 낡은 연탄 보일러에서 새어나오는 가스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송 씨. 하지만 올해 겨울엔 마음이 놓입니다. 구청에서 먼저 나서 송 씨 집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해줬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있잖아요. 그럼 무릎이 아픈 게 가라앉아요. 제 입장에서는 전성기. 전성기. 얼마나 행복하고 춘지 몰라. 나이 먹어가지고. 근데 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자치구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더 유심히 살펴야 하는 이웃을 사례 유형별로 소개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고시원 원장님들이 거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은둔하고 있으신 분들을 신고하여 주신 경우가 도로에서 칼바람을 마주하는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겨울은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대기 시간 몸 녹일 곳 하나 마땅치 않은 가운데 이동 쉼터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캠핑카를 개조한 이곳 배달 노동자 쉼터에는 따뜻한 음료와 방한용품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춥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들려서 커피 한잔 하면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몸이 풀리고.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기존 고정 쉼터보다 이용률도 높습니다. 기사들이 다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120명, 130명 커피 마시고 있다가 또 마시러 오고 또 마시고 저죠. 직접 찾아가는 온정의 손길이 매서운 한파를 조금이나마 녹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No hope, no love, no glory, no happy ending. This is the way that we love, like it's forever. Then live the rest of our life, but not together. Wake up in the morning, stumble on my life. Can't get no love without sacrifice. If anything should happen, I guess I wish you well. A little bit of heaven, but a little bit of hell. This is the hardest story that I've ever told. No hope of love or glory, happy endings gone forevermore. I feel as if I'm where you stand.
어느덧 올 한 해도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과 새해 첫날인 모레 많은 분들이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러 가실 텐데요. 우선 한파는 없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모레는 영하 3도로 점점 더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낮 기온도 내일 4도, 모레 2도로 역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 내일은 서쪽 곳곳에 오전까지 약하게 눈이 조금 내린 뒤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모레는 영서 지방에만 새벽 한때 눈이 날릴 것으로 보여서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해는 오후 5시 5분에 독도를 시작으로 서울은 오후 5시 23분, 해남은 오후 5시 34분에 지겠고요. 새해 첫 해는 독도 7시 26분, 강릉 7시 40분, 서울은 7시 47분에 떠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